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사회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사회 사상은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한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회 사상이라는 이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사회의 모습, 그 사회 또는 그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지표가 사회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러한 사회사상이라는 고민을 통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어떤 사회, 국가의 모습을 꿈꿨다. 그것을 이상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의 모습, 동양하면 유불도, 이제 그 중에서 유교의 이상사회, 대동사회의 모습을 배웠고요. 유가와 거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가의 소국가민까지 동양의 이상사회의 모습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플라톤의 이제 정의라는 국가. 자, 플라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한 인물인데, 자, 플라톤 하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플라톤 하면 이 그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동굴 안, 이게 동굴 밖. 그래서 플라톤은 세계를 동굴 안의 세계와 동굴 밖의 세계. 그래서 이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원론. 세계를 두 가지로 바라본다. 이거와 다르게 세계는 현실에 있는 것만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론론을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어쨌든 플라톤은 우리 인간이, 이 그림의 핵심은 사람의 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그죠? 뛰어난 사람이, 즉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실에 이 그림자, 즉 이게 이제 거짓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뛰어난, 그죠? 지혜를 가진 통치자가 인간들을 통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동굴의 비유는 사람들이 이 거짓된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한 현명한 철학자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 세상 밖에, 즉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빛,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근원적으로 오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선의 이데아. 그래서 이 선의 이데아를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소에 이 거짓된 동굴 안에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이 선의 이데아, 참된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죽음은 인간의 육체가 소멸함으로써 영원히 자유롭게 되면서 이 동굴 밖에 선의 이데아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죽음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플라톤이 지금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고 지배자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덕목에 맞는, 즉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고, 검소, 절제, 용기, 즉 용기를 가진 사람이 군인을 하고,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 이제 절제라는 덕목.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를 잘 발휘하고, 군인은 용기를 잘 발휘하고, 일반 백성들, 생산자 계급은 절제를 잘 발휘한, 이런 각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 국가가 뭐다? 바로 정의로운 국가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덕을 강조했어요. 즉 플라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정의로운 국가는 바로 이러한 각각의 맡은 역할에 따라 임무를 잘 했을 때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분류,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다는 거죠. 통치자, 방위자, 군인, 생산자. 각자의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그 덕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지혜, 용기, 절제, 이 덕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정치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에는 이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플라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다? 그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본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의 이제 민주정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직접 민주정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어리석은 우매한 백성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중우 정치예요. 중우 정치를 반대한 거예요. 중우. 한자로 쓰면 중우가 무리들, 우매한, 어리석은 무리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정치는 그저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단순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플라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뭐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고 마치 이게 엘리트주의를 찬양한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 이면에는 국가가 모든 그 교육권을 갖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공동 육아를 실시한다고 했죠. 국가가 다 똑같은 평등적인 교육을 실시해.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똑똑하네, 어떤 애들은 용맹스럽네, 어떤 애들은 부지런하네, 이런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개인의 특성이 드러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더 교육을 시켜서 통치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니까 니네는 정치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가져라가 아니에요.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에서의 통치자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왜? 결혼을 하면 내 처자식이 생기잖아. 내 가족이 생기잖아. 그러면 국가의 시민들 위해서 일하기보다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처리는 결혼도 못해요.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어요. 심지어 40이 넘을 때까지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유재산은 일반 생산자 계급만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플라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그게 바로 정의로운 국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 실제 플라톤이 지은 국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 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한쪽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작태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로 결합하는 그게 이제 철인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이 철인은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철학을 가진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여러분 특히 이건 오늘날에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 시스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발전해 가고 있고 시민들은 계속 성숙해요. 그 시민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이제 정치,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국민들에게 나는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러이러하게 이끌어 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러한 시점에 내년엔 그쵸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이런 거 잘 살펴보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 사상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그래서 철인 통치, 철인 정치를 이상국가의 모습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제 국가와 공유제라고 하는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호자에 대한 교육이 수호자겠죠. 철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호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 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장차 국가의 지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정신이 투철하도록 양성돼야 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플라톤은 이렇게 양성된 수호자는 공적 생활을 위해 재산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의 식사, 공동생활 등 방식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저한 공유제에 의해서만 사적 소유로 말미암은 분쟁과 불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도 공유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도 자연 세계의 존재, 자연 안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종족이잖아요. 당연히 나의 자손을, 내 후손을 남기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 가족, 내 자식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상국가에서의 철이는, 지혜를 가진 통치자는 이제 결혼도 하지 말고 그걸 이제 공유해야 된다. 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쵸, 저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플라톤은 통치자는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양의 대표적인 이상사의 모습,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이제 그리스어의 유 앞에 유자가 없다란 뜻이래요. 없다. 토피아는 없다란 뜻도 있지만 좋다란 뜻도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토피아는 없는 곳, 이 땅에 없는 것,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냥 어원만 해석하면 이 세상에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현실에서 이상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어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어는 이 유토피아라는 실제 책을 여기 나와 있죠. 모어가
가상의 소설을 쓴 거야. 근데 이 소설을 그냥 자기의 상상력만으로 당연히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썼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당시의 시대를 풍자하고 당시 시대의 모순,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서 인간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나아가야 할 방향, 지향을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에선 생산과 소유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다. 굉장히 그렇죠.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 실제 책에서 인용한 볼게요. 초승달 모양의 섬,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안에는 54개의 마을이 존재한대요. 이곳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다. 직업이 있다는 얘기죠.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그렇죠? 매일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6시간만 일하고 8시간은 잠을 잔대요. 충분히 쉴 수 있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 그러니까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 도둑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갈 어느 개인의 소유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당시에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개인의 욕심, 욕망, 소유욕 이런 것들을 풍자하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유토피아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상사회의 모습을 유토피아라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인간의 삶,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맥상통하죠. 자, 두 번째 서양의 두 번째 이상사회의 모습인 유토피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여러분 이건 요걸 주제로 만들어진 만화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만화들 중에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시를 찾아 떠나는 그런 게 이제 주된 줄거리였던 만화가 있었어요. 자, 베이컨이 꿈꿨던 이상세계의 모습은 첫 번째, 과학기술이 발달해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졌다. 즉, 복지가 증진된 사회이다. 두 번째,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서양에서 이 과학기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이컨은 이렇게 인간의 지식, 기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사회, 완벽한 국가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뉴 아틀란티스라고 명명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깊은 동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동굴은 깊이가 1km가 넘다. 언덕이나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산의 깊이와 동굴의 깊이를 더하면 5km에 이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들 동굴을 하부 세계라고 합니다. 사물을 응고하거나 경화, 냉동시키며 다양하게 보존하는 데 이 동굴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천연 광산을 본떠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인조 금속과 물질을 만들며 이곳에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충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고
이러한 여러분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과학 발달, 과학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 기술자가 지배하는 신비의 섬인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서의 모습으로 꿈꿨다. 즉 자연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진보할 수 있다. 무엇으로? 과학기술로. 그게 베이컨이 꿈꿨던 뉴 아틀란티스라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자, 여러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 5단계를 주장했죠. 1번 원시 공산 사회, 그렇죠? 두 번째 노예 봉건사회, 자본주의, 이렇게 마르크스는 역사는 필연적으로 요 5단계를 통해서 발전한다. 최종 모습이 그가 꿈꿨던 공산사회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원시 공산사회. 원시 사회는 공산사회였대요. 왜냐? 이때는 완전한 평등 사회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원시인들이 살았던 인류 태초를 봅시다. 인류 초창기의 모습.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 동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냥 생존했겠죠. 그러한 삶에서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원시 인류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데 이런 사회가 이제 노예 사회로 바뀌는데, 이 노예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을 몇 년씩 경험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원시 사회를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온다. 근데 겨울에는 열매도 다 떨어지고 동물들도 다 이제 뭐 잠을 자거나 숨거나 해서 인간이 먹을 게 없어지는구나. 이걸 경험치로 획득할 수 있겠죠. 여러 해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봄, 여름, 가을 이때 열심히 내 먹을 것 그때그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아놔야겠다. 왜? 겨울에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경제 용어로 잉여 생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똑했느냐, 현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탱자탱자 봄, 여름, 가을 놀다가 겨울이 왔어. 그런데 나는 식량 비축을 해놓지 못했네.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철수는 이걸 예상하고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저장해 놓은 식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철수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하지. 야, 저기 내가 이번 가을까지 모아놓은 게 없어서 나 이번 겨울 날 수 있게 좀 빌려줘. 그럼 내가 내년 봄에 갚을게. 이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그쵸? 어떤 부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쵸? 못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보다 이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생기게 됐다. 그거의 결정적인 계기가 잉여 생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예 사회가 더 발전해서 봉건, 지주, 영주, 실제 세계사에서 이게 나오죠.
이제 봉건사회가 되고, 역시 이 봉건사회에서 당연히 불평등의 사회이죠. 신분이 있고 영주라고 하는 신분과 농노라고 하는 신분 차이가 이제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발생되면서 인클로저 운동, 봉건사회 공장이 들어서면서 봉건사회는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생산에 급격한 혁명이 일어나죠. 그걸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간들은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 여전히 불평등은 심화되더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장을 가진 부르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리고 노동자 계급, 다수이지만 대부분이 노동자 계급이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받는 월급이 하루 3끼를 먹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계속 일만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난해지고, 부르주아들은 그쵸,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제 빈부격차가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굉장히 윤택한 삶을 갖고 왔지만 치명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이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부르주아를 타도한다. 그래서 세운 사회가 이제 공산사회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간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타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 국가를 통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지도자 계급의 어떤 위에 있는 정치가들이 일단 과도기적 정부를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계급이 사라지고 사유재산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이 사회주의는 과도기적,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숙되면 계급도 사라지고 사유재산도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공산사회다라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공산사회가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의 이론을 펼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가 완전한 공산사회라고 얘기 안 하고 과도기적인 사회주의, 왜냐하면 통치자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대표적인 세 번째 서양의 이상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아까 같은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인간에게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즉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제, 기계들이 발명하면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 그게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증가되고 집단적인 부가 풍요로워짐으로써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꿈꾸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쵸? 사람들은 능력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면 너의 능력에 따라만 일해. 그리고 자신이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근데 문제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요게, 그쵸? 사람의 욕구,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하지 않죠. 더 가지려고 하죠. 1억을 가진 사람은 그 1억을 통해서 10억을 만들고 싶어 하고,
10억으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그 10억으로 100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역시 실패했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양에서의 마지막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들 롤즈 생활과 윤리 시간에 정의 파트에서 배웠죠? 정의 파트. 자, 이 롤즈는 여러분들 그 생활과 윤리 정의 파트와 마지막에 어디서 나왔냐면 해외 원조 할 때 롤즈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롤즈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은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일단 롤즈의 제1원칙, 자유의 원칙이에요. 롤즈는 자유주의자야.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돼.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배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롤즈가 정한 제1의 원칙,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이 차등의 원칙. 그 차등의, 즉 사회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와 약자에게 더 많이 이득이 갔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는데,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은 모두가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원칙 1원칙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먼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고, 이러한 불평등은 직책이나 지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기회균등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롤즈가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해외 원조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빵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롤즈는 해외 원조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롤즈가 제시한 해외 원조의 핵심은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깝게 되도록,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배고픈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회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정의로운 쪽에 가깝게 좀 바뀌었으면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원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인데, 그건 이제 생윤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의 정의로운 사회,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까지 해서 동양의 한 2가지, 그럼 서양의 한 4-5가지의 이상사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서양의 어떤 이런 이상사회가 오늘날에는 어떠한 의미로 비춰지고 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상사회를 꿈꾸는가? 그것의 의의는 한 사회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될 어떤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다. 대동사회에서 제시했던 어떤 기준, 소국가민에서 제시했던 기준, 롤즈의 기준, 그 기준들이 우리가 현재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사회의 기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상사회를 통해 사회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 실천 지침을 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면 이상국가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걸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개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현대 어떤 물질 만능주의,
비인과나 이런 게 큰 사회 문제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격적으로 가치가 존중되어 어떤 인간다운 사회를 사람들은 역시 꿈꾸고 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현대사회의 이기주의적 풍토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 그쵸?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다툼과 분쟁이 없고 폭력의 위험에서 병하는 평화로운 세계, 즉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아니 저 미래에도 대부분의 인류가 받아들이고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향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러면서도 풍요롭고 그러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고 평화롭고 인간다운 사회, 그러한 사회를 누구나 다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이런 동서양의 이상사회의 모습은 우리 그 몇천 년 전에 인류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상사회의 모습, 그걸 오늘날에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과연 이런 인류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회 모습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